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판결로 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은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건 일단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좀 복잡하니까 차치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2심 같은 경우에는 말세필도 뇌물이었고 부정한 청탁도 있었고 승계 작업도 있었고 여러모로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판단을 내린 거다, 대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2심 판결을 보고 다소 의아했던 점이 오늘은 어쨌든 좀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50억의 뇌물 부분이 인정됐다는 점은 어쨌든 법위에 누군가도 어떤 그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평등한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이런 판결이 내리기까지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강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고 파면됐고 구속돼서 진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의 대가가 오늘 대법원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에서는 그래도 이 재단 뇌물죄, 가장 액수가 컸던 그 뇌물죄와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재산국의 도피죄는 무죄가 확정이 됐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두던데. 네, 지금 삼성 변호인단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입장문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론 이제 오늘의 결론에서 삼성이 훨씬 큰 그 어떤 심리적 그리고 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그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고요. 단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이 됐냐면은 제3자 뇌물,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공동 정범, 그다음에 포괄적 뇌물, 또 묵시적 청탁. 향후에 어떤 정권이든 또는 어떤 공직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함의를 그대로 남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비단 박근혜 전 정권에만 해당하는 얘기냐, 그런 부분에서의 함의에 대해서 특히 공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이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수처 도입이 다시 한번 절실해지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정치적 의미를 짚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좀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가서 뇌물액이 50억 이상 가중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이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역시도 이게 삼성은 나름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분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로 잡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보죠. 삼성 입장에서 불리죠. 그러니까 삼성이 어쨌든 우리가 시중에는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막강한 삼성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승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어쨌든 말세필까지 가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기업이나 재벌이 정말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서 또는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과 유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어째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라고 봐서 삼성도 불리한 게 아니고요. 예. 삼성도 제자리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법적인 판단은 제대로 내려져야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한일 관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그 한일 갈등의 문제가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금 또 자신이 그 한일 갈등과 그다음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어떤 피해를 볼지조차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삼성에게 그 내려진 이러한 그 판결이 어떤 그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 이 사실 삼성을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그 상식적이고 그리고 법 체계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기업의 소위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 그러는데 운영이 네.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어떤 상황이 정치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역시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그 운영 체계의 하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의 소위 오너 승계 때문에 그 뇌물을 공유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삼성은 아직까지도 권력이 그것을 강요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현실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현실의 어떤 그 아픈 부분을 서로가 노출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 법과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맞지만 이러한 대기업을 정치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이라든지 그런 관성 이런 것들도 차제에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막으로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 유죄부는 파기환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특가법상 이게 뇌물죄인 경우는 다른 죄와는 같이 병합해서 판결을 하면 안 되는데 2심에서는 이걸 한 대 묶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분리해서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근데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하다 보면 형량이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이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지자들은 사실은 일관되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 강화문에서 계속적인 석방 운동을 하고 뭐 사면 주장을 하고 더욱이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었던 거죠. 시류에 편승한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지금 오늘의 파기환송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 최근에 공직선거법이 변경된 것을 법원이 그 적용을 안 시켜서 파기환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때문에 벌어졌던 이런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입장은 겸허해져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그래서 치유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삼성이 1심 판결에서도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구속됐었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삼성이 무슨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오너에 의해서 오너 리더십이 아니라 삼성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뿌려놓은 아주 잘못된 그를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더 굳건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거지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으로 내놓을지 봐야 되겠지만 사죄를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좀 덮자라는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좀 판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그 어떤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곧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또 아닌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때의 어떤 그러한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 정당 자체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현실에 우리가 직면했다 한다면 이 보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하고 또 파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10년 후의 역사가 말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탄핵을 지지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또 찬성했으면은 또 잘못된 것이고 서로 이러한 그 소모전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얼마나 국정이 엉망입니까? 이 정권의 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법무부 장관 그 임명과 관련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러한 그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들의 책임감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보수 통합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시점을 정해서 그때 역사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어쨌든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든 아니면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지지하든 반대하든 사법부가 판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겸허한 그런 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분명 뭐 어떤 논평이 나올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각이 쓸 수 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범법 행위를 벌린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파면되고 구속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 공화당의 당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마치 이 사인을 해준 것이냐 아니면 장명을 한 것이냐 그게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그런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고 뭐 사면해야 된다는 그 무리한 논리를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자유한국당.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미래가.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그 지금 뭐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요.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보수 이념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 보십시오. OECD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 가장 마이너스인 나라가 돼버렸고요. 안보, 뭐 한일 관계는 그렇다 치고 지금 한미 관계도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또 어찌됐든 시행착오가 있던 없던 간에 국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시장 경제를 제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이자라는 것이고 그 우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그런 어떤 그 합치는 그런 어떤 그 좁은 의미의 그런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 합해가지고 적어도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정치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상식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당과 어떤 당이 또는 어떤 당은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식의 통합이라면은 그거를 많은 양식 있는 보수 인사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수 대통합이 될 거냐 말 거냐도 이제 중요한 앞으로의 지점인데 지금 마치 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몽땅 말아먹은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미 관계에 대해서 특히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 미국이 한마디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절절맬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부당한 경제 침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정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망하지 않고요. 망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 거고 추경안을 거의 100일째 안 해줬던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제가 어려운 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예산안도 530조 규모로 해서요. 지금 소재 부품 산업에도 역점적으로 해서 일본의 그런 경제 침략을 방어해 내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 한국의 외교, 대한민국의 외교는 굴욕적인 외교가 아닙니다. 자주적인 외교인 거고요.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 굴욕적인 외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치 나라를 거덜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아, 제가 저기 잠시 그 시간은 좀 공평해야 되니까 오늘이 8월 29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던 경술국치의 날인데요. 그 당시 경술국치 당시 조선이 망한 게 아니에요. 대한제국이 망했어요. 우리의 주권이 뭐고 우리의 자존심이 뭐고 그래서 당시 고종은 황제셨고요. 대한민국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망했습니까? 입으로 100번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내실을 기해야지. 내실 하나도 없이 주먹 불끈 쥐고 데모하듯이 나가서 하면 국제정치에서 그게 통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얼마나 뭐 법무장관 한 사람 뽑는데 이렇게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제가 말아먹었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경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작거리에 나가서 들어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다시 주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거든요. 사실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서 특히 강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격앙되어 있는 건 맞고요. 첫 번째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일부 보수단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고발했다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적 없습니다. 처음인 거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청에서 다루고 그리고 그것이 혐의로 될 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청에 개입한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는 알려주면서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검찰이 그동안 장난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지 않은 검찰을 보고 싶어 했고 그렇지 않은 총장을 보고 싶어 했고 그것이 바로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거다. 그것은 곧 국민에게 충성하는 거다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언론을 대동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특정 언론에 뭔가가 또 나갑니다. 단독 보도식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하고 다르게 자꾸 흘리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 소신인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현재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사청문회에 개입하고 또는 한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경찰 소환을 불응하면 인지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지금은 비핵기인데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나쁜 선례는 예. 특정 언론에 흘려서 또는 특정 언론에게 짬짬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가 마치 있는 것처럼 침소공대하는 것, 그런 것이 이번 상황에서 가장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조 후보자의 압수수색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의 사실 공표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예. 때 그 100명이 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정말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건 뭐 별건 수사하는 것이냐, 또는 뭐 적폐청산의 예. 이름으로 그러면서 피의 사실 공표했다고 난리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다 해가지고선 이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야당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가 또 SNS에 잘 썼더라고요. 정말로 이 윤석열 같이 그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 그 말을 SNS에 적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강조 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뭐 많은 패널들이 말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공수처 얘기 잘하셨는데 공수처 한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야당 당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인 우리들도 그 잘못이 있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수사받겠다라는 의지로 공수처 만든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저렇게 그 철저하게 그 진실 규명에 예봉을 들이댄다면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표창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당시 100명이나 기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선 피의 사실 공표했다고 흥분하고 또 심지어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압수수색을 더군다나 지금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들이 가가지고 지금 준비단의 그 멤버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 압수수색할 거니까 그리고 미리 알려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조국 후보의 그 소위 그 가족 사모펀드라는 거 중심 인물 3사람이 전부 외국으로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여론이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이 54% 가까이 되는데 지금 뭐 어떤 말이 유행처럼 나오냐면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토착 외구 친일 세력이다 그러더니 지금은 조국을 반대하면 적폐 세력이다 그러는데 그럼 대한민국 정부의 54%, 서울 대학생의 90%가 넘는 숫자가 적폐 세력이라는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누구 아까 주장인가요, 말씀하셨잖아요. 적폐 세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뭐 적폐 세력이 어떻고 그래서 역사를 뭐 만들고 재판이 잘 됐다 그러는데 예. 바로 같은 논리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적폐 세력이 누구라는 정부가 거예요? 같은 논리로 그 겸허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탈법 편법인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정말 놀란 거는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 당내에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가 2사람 빼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게 과연 민주정부고 다원적 정당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짧게 저는 한번, 지금 이에 아니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적폐 세력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예. 주어가 없습니다. 조국 임명 반대한다고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허위 사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54대 39인데 이거는요. 3만에서 4만 건.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조국 수석을 신독재로 규정을 하고 임명 내정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예. 그리고 그것을 계속 증폭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면 인사청문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30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합의 안 하고 계속 장외투쟁, 장외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네. 조국 수석이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언론에서는 재가공해서 마치 기정사실화 시켜서 간 거고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초점이 흐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언론한테는 얘기해주고 흘리기라는 부분.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어제 하고 고대는 이제 어제 못 하고 연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500여 명 자신들이 얘기하는 인원이 500이고 어떤 언론에서 500 몇십 명이다, 600 시간이 몇십 좀 얼마 명이다까지 없습니다. 얘기했는데요. 예. 학생들의 의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초에 제안했던 학생은 특정 정당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요, 저한테도 저희가- 기회를 간단하게 네. 주셔야 되는데 한 10초 자꾸 무슨 정도만,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 대담을 하려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는 분이 나오셔서 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해요. 명예훼손입니다. 적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요. 기사 좀 읽고 나오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여기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여기까지만 예정이니까. 아니, 제가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알아듣지 알겠습니다. 못하겠다고 네, 그런 다음 건 주에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단어법 이해 하겠습니다. 못하시나 오늘 두 분과 알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